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코스닥이 좀 부진하죠.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여요. 네. 대략 한 10% 정도 차이가 났었나요? 상승률이 코스피하고.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에 몰빵을 했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고 나니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따라갈 줄 알았는데 코스피를. 그래서 그 코스닥의 상위 종목을 보면 일단 1등이 알테오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BM. 그래서 음, 바이오와 배터리가 이제 어, 상당한 비중인데 바이오가 일단 비중이 뭐 훨씬 크겠죠. 뭐 기업이 원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과 다 경쟁해야 되는 분야여 갖고 그래서 최근에 상법 개정 수에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어, 기대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멀티플이 상승하고 그래서 대형주와 코스피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 사례를 오늘 이제 다루지는 않을 건데 어, 일본이 이제 니케이 225가 한국으로 치면 이제 코스피죠. 근데 12년 동안 작년에 이제 4만을 돌파했으니까 대략 11년 정도 해서 상승률이 4배가 넘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토픽스는 이제 어, 코스피 종목 같은 건데 이제 중소형 가치주고 자스닥 마더스가 이제 그로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코스닥 같은 건데 상승률이 어떻습니까?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뭐 전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상법 개정해서 이제 저 PBR이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은 저 PBR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형주가 좋을 수도 있겠다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더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일단 뭐 또 모르긴 하죠. 유동성이 좋으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거는 며칠 전에 발표한 건데 초장기 AI 바이오 펀드를 조성을 한다고 100조 규모로. 그래서 100조까지 증액을 한다는 거죠. 50조 원 규모를 조성하고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하겠다는 거고 초장기 기술 투자 펀드 뭐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펀드가 만들어지면 중요한 거는 이제 상장 기업에 돈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실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좋게 보는 거고 그 50조 원 규모 이게 이제 내용을 정리한 건데 첨단 전략산업기금 조성 후 연기금 민간자금 매칭해서 100조 원까지 증액을 한다. 그러면 뭐 이 작업 100조가 다 들어오진 않겠죠 물론 코스닥으로. 근데 엄청난 금액이고 10조만 들어와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바이오 등 초장기 기술 투자 펀드 AI 뭐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 반도체 설비 직접 투자 국민 참여 펀드 그래서 일반인도 첨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펀드 신설하고 저율 분리과세 손실 보전 요거까지 이제 근데 손실 보전을 왜 합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주면 좋지만 사실 뭐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코스닥에 나쁠 거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 이 중국과의 경쟁 상황을 보면 또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바이오는 그럼 어떻게 성장을 했냐? 정부에서 일단 강력한 정책 지원과 투자를 했죠. 2015년에 이미 핵심 사업으로 지정하고 뭐
보조금, 인센티브, 세제 혜택, R&D 자금, 그래서 바이오 의학, 맞춤형 치료, 신형 백신, 디지털 바이오. 2024년 기준 5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바이오 산업에만. 근데 이제 50조, 100조. 한국도 그러니까 꽤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중국 치고 그렇게 크지는 않네.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거대한 내수 시장과 인구 구조, 뭐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그런 경험을 쌓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진출하기 좋은 거고, 그 R&D, 뭐 혁신 생태계 이거는 이제 뭐 제일 이제 문화 차이가 아쉬운 게 그거죠. 중국은 이제 실제로 의사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 엔지니어가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의사가 많이 벌면 의사 쪽으로 가겠죠. 의대로. 그래서 한국은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인재 양성민 혁신 클러스터, 뭐 베이징, 상하우, 상하이, 광저우 선전, 우수 인재 유치, 뭐 글로벌 협력 및 개방 전략, 바이오 경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한국도 지금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를 보면 중국이 진입을 한 산업은 뭐 거의 굉장히 이제 고전을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심각한 위기다. 정부 지원 내수 시장 저가 공세로 BOE 뭐 유명하죠. 태양광도 뭐 구조적 위기, 배터리가 이제 LFP는 뭐 어쩌고저쩌고 별로다. 뭐 저품질이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지만 결국 LFP가 대세가 됐죠. 심지어 NCM도 잘하고 있고 중국이. 그리고 뭐 품질은 나쁜데 저가라서 산다 이게 아니죠. 중국계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이 생존 위기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다시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최근의 상승은 쇼커버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면 다른 이제 스타 주식이 나와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위기 상황이고 어, 중국은 정책적으로 신약 개발, 임상, CDMO, 인력 귀환까지 전방위 지원을 한다. 그래서 베이진이나 뭐 행구리인가요? 이미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력 판매 진행, 일본은 FDA 진입을 했고, 그래서 한국은 기술 수출이 21년이 정점이었다고 그래요. 한풀 꺾였고, GLP-1, ADC 등 핵심 파이프라인의 후발주자로 밀리는 중이다. 근데 약간 논란이 있어요. 찾아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앞서가고 있는 건 맞는데 경험치나 이런 거는 엇비슷하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그래서 근데 배터리는 답이 없고 바이오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중국의 위협 수준은 배터리는 뭐 CATL, BYD에서 끝났고 아직 일부 격차가 있다. 뭐 중국이 1년 앞서 있다 이런 견해도 있고 한국의 대응력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큰 것 같아요. 수직 계열화 소재부터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를 견제할 정도니까 어, 배터리도 이제 IRA 때문에 막 뜬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뭐 또 우회 납품도 있고 뭐 이제 캐즘을 상황이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음. 근데 바이오 쪽도 미국이 이제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하죠. 생물보안법을 하게 되면 또 경제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다음에 다룰 건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보안법 보안법에서 막 그것만 하면 괜찮아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는 거의 뭐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내년에 뭐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생물보안법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안 그러면 바이오도 역전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재 풀로 승부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배터리는 한국은 72, 중국은 95점이다. 그래서 뭐 전 분야에서 압도를 하고 있다. 소재, 셀, LFP, 전고체. 바이오는 72, 82. 중국이 기술 수출, 신약 개발, R&D 투자,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빠르게 앞서지만 격차는 배터리보다 적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있는 거죠. 특히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배터리는 중국 완성 구도에 가까워졌다. CATL 점유율이 37%, BYD 16%. 그럼 점유율이 뭐 50%가 넘잖아요. 그래서 LFP, NCL, M 기술 모두 그러니까 저가에다가 기술까지 있으면 이거는 뭐 전 세계에 어딜 봐도 안 되고 한국은 이제 안 되고 어, 수익성 중심 잔전 전략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 뭐 대주 전자재료나 아니면 업황이 개선되면 좀 좋아지는 정도? 그거 이상으로는 사실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그래요. 근데 바이오는 완패도 아니고 완성도 아니다. 미증 대립 변수가 크다. 기술 임상 속도가 빠른데 중국은 정부 자금 인재 리쇼링, CDMO 대형화, 미국 파트너 다수 확보 중, 로시나 에브비. 한국은 일부 폐암 병역요법, 유한양행이죠. 기술 수출 성공 사례 존재, 알테오젠. 근데 ADC, GLP-1은 중국 대비 후발주자다. 어, 바이오 벤처 생태계는 자국 영세가 IPO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은 중국이 기술 임상에서는 유리하지만 미국의 견제, 한국의 미국 중심 기술 수출 전략이 반전 기회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 견제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게 뭐 기사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향후 5년간 보면 배터리는 이제 뭐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바이오는 미국 견제 시 반사이익, 어, 배터리는 지킨다 수준, 바이오는 걸어볼 만한 승부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어렵겠죠. 당연히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CDMO 쪽은 확실히 견제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공급망이잖아요. 중국이 그거를 무기로 삼는다. 약을 공장에서 이제 제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걸 무기로 삼는다 그러면 제약이잖아요. 전기차는 그래도 목숨하고 직결 안 되는 건데 내연기관차 타도 되고 하이브리드 타도 되는데 이 제약 바이오는 더 심각하죠. 그래서 CDMO는 확실히 견제가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 ADC GLP-1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선도하는 이유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형 계약 및 파이프라인 규모, 어, 주요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로시아, 에브비, 에스트라제네카, 노보노디스크. 뭐 로시는 중국 이너벤트, 에브비는 중국 심시오. 어, 그리고 신약 개발 속도와 상업화 경험. ADC 쪽에 개발 파이프라인 수, 임상 진입 속도,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상업화 경험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ADC 파이프라인의 80% 이상이 중국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글로벌 대항 계약도 대부분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 내용이 좀 후덜덜하죠. 저는 이거는 전혀 몰랐던 쪽이어갖고, 야, 이건 심각하다. GLP-1 비만 당뇨 치료제는 신약 개발, 임상, 상업화,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등에서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신약 HK 이노엔이 중국 사이윈드에 GLP-1 신약 도입을 해서 임상에 나서는 등 중국이 신약 개발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근데 한국도 사실 뭐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걸 확고하게 앞섰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한국은 후발주자 차별화 전략에 집중을 해야 된다. 어, 그래서 ADC 분야에서도 R&D와 CMO 역량 강화, 기술 이전 등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을 하고 있지만 파이프라인 규모와 대형 계약 실적에서는 중국에 뒤처져 있다. 여기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기술 플랫폼, 제형 차별화, CDMO 등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이제 뒤처져 있다 그런 거죠. 그 주요 지표별 한중 바이오 산업을 비교하면 여기서 이제 확고하게 나오는데
신약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에서 중국은 2124건, 아시아내 68% 점유, 2024년 기준 한국은 474건, 거의 5배죠. 아시아내 15.2%, 글로벌 기술 수출은 연간 80건 최대 13조 원인데 23년 기준 2조 원 미만이에요. 한국은. 글로벌 제약사 파트너십이 이렇게 뭐 있고 일부 기술 수출 사례 있으나 대형 파트너십 1라이112 정도 말고는 별로 없나요? 그 논문 피인용 점유율 중국이 세계 2위다. 미국이 31.6%인데 24%, 한국은 3.1%.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점유율은 15%, 0.6%. 혁신 신약 승인 40건 이상, 작년에 48건. 그 퍼스트 인 클래스도 있어요. 혁신 신약 승인 코스 한 자릿수, 퍼스트 인 클래스는 없죠. 그래서 그 퍼스트 인 클래스는 이제 세계 최초고 말 그대로 혁신 신약은 뭐냐? 효과 편의성 등에서 기존 대비 명확한 확실하게 이제 개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로한 사례를 보면 이노벤트가 로시에 1조 원 규모, 1.5조 규모 ADC 신약, 에브비 심시어가 대규모 옵션 딜, CSPC가 아스트라제네카에 19.2억 달러. 이것도 이제 꽤 규모가 되는 거죠. 뭐 3조쯤 되는 건가요? 그 한소제약, 항소제약인 것 같은데 머크에 20억 달러 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잘 몰랐잖아요, 사실. 근데 엄청난 기업들이 많아요. 어, 수조 원에 이르는 것도 많고 중국 기업은 ADC, TC, 비만 치료제 등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어,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25년 1분기 기준 중국 바이오 기업의 에러 금액은 한국의 20배에 달한다. 격차가 벌어졌다. 근데 21년 전, 21년까지만 해도 4년 전까지만 해도 양국 간 기술 수출 규모가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4년 만에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심각하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4년 후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보나마나 좀 슬픈 얘기지만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TC라는 게 뭐냐? T셀 인게이저인데 T세포 이중 항체다. 종양세포와 T세포를 동시에 결합시켜 T세포가 이제 면역세포죠. T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드는 이중 특이성 항체다. 그래서 TC는 이중 항체가 주류인데 일부 차세대 TC 플랫폼에서는 3중 항체 형태의 TC가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CD3의 암세포 표적에다가 보조 면역 조절 항원, PDL은 전에 공부했었죠. 같은 쇠탁이 조합이 된다. 고용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암 덩어리, 공략식 특히 유용하다. 그래서 한국은 바이오시밀러는 확실한 무기예요. CDMO, CMO는 뭐 그냥 동등한 정도.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서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이유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에피스 등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다. 53.5%. 그리고 FDA 승인 바이오 시밀러 중 23년 1위가 한국 제품이었다. 그래서 기술력, 품질, 신뢰도에서 앞서 있다. 근데 중국은 내수 위주여갖고 레퍼런스가 없는 거죠. CDMO, CMO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견제를 안 하면 이것도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다음에 다룰 건데 우시가 삼성은 CMO만 하는데 사실상 CDMO까지 하고 있어요. 우시가. 그래서 혁신신약 개발 초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시가 굉장히 위협적인데 견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 바이오 시큐어 액트 발의로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아직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인의 유전, 건강정보 유출, 기술 탈취,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근데 이제 여기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내용도 물론 있어야 되죠. 중국이 그걸 무기 삼아 공격을 한다면. 그래서
값싸고 빠른 서비스 때문에 중국 CDMO에 의존을 했어요. 유럽까지. 근데 공급망 리스크, 지정학적 위험. 코로나를 겪으면서 후덜덜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는 압도적이다. 근데 이제 CDMO, CMO는 압도적이진 않다. 그래서 글로벌 CMO, CDMO 점유율을 보면 24년 론자, 스위스, 미국의 K탤런트 3위가 우시예요. 근데 비슷해요. 삼바하고. 그 다음에 이제 SK 팜테코가 인수합병으로 많이 키웠고, 북미 점유율을 보면 론자가 압도적이에요. 25.6%. 미국, 유럽 중심, 북미 시장 1위. 근데 얘네는 CMO만 사실상 한다고 봐야 돼요. 자, CMO가 뭐냐? CDMO는 안 해요. 그 CDMO는 R&D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가 대단한 거죠. 미국 빅파마와 초기 신약 개발, 임상 협력 다수, 북미 점유율 이익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R&D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삼바는 CMO 생산 능력은 최고인데 그래서 이제 이 R&D 쪽이 들어가야 된다. CDMO가. 그래서 ADC와 CGT 분야 강점인데 CGT는 뭐냐면 셀 세라피, 셀과 진 세라피를 아우르는 용어로 암, 희귀 질환 등 난치성 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바이오 의약품 분야다. 그것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차는 확실히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또 그게 있죠. 업황이 조금 좋아지면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이제 오늘 다음에 또 올릴 건데 격차가 많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떤 이제 논문 피인용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이 난 것 같지만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자 상법 개정을 했을 때 코스피로 들어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코스닥이 일본처럼 일본 사례처럼 누적됐을 때 3년 4년 누적됐을 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앞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에다 완전 몰빵은 아닌데 그 판단은 좀 틀린 것 같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